한 제국이 중동의 국지전 하나를 빌미로 지구 반대편 대륙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겉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과 테러 세력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칼날이었죠. 하지만 진짜 칼끝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군함 수백 척을 자랑하던 해군 강국. 그 나라가 왜 배 한 척 띄우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을까요? 2016년 현재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교차하는 이 좁은 바닷길, 가장 넓은 구간조차 고작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수로 하나가 전 세계의 기름값과 동맹 질서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진짜 속셈, 중국이 군함을 못 띄우는 치명적 비밀, 유럽과 동맹국들이 등 떠밀리는 살벌한 줄 세우기, 그리고 이 피바람 한가운데서 우리 기름값과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까지 뉴스 열편을 봐도 안 보이던 판의 밑그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라서 이란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해리스가 당선됐어도 다른 누가 백악관에 앉았어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란 타격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파를 초월해 미국 심장부가 수십 년째 공유해온 일종의 그랜드 플랜이죠. 돌이켜보면 부시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오바마는 핵합의라는 당근을 내밀면서도 제재의 칼자루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 합의를 아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죠. 대통령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란을 향한 압박의 방향 자체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겁니다. 표면적 명분부터 봅시다.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리 무장 세력,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핵 개발 의혹, 그리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드는 위협까지 어느 대통령이 앉아도 자국 여론을 등에 업기에 이보다 완벽한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기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때리면 때릴수록 이득이 불어나는 일타다피의 표적인 겁니다. 먼저 에너지 시장을 뜯어보면 이란을 압박할수록 중동 원유의 가격 주도권이 미국 쪽으로 기웁니다. 이란산 원유를 사던 나라들은 졸지에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하고 결국 미국산 셰일오일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선 미국으로서는 이란이 시장에서 빠질수록 자국 셰일오일의 몸값이 뛰어오르니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은 더 교묘하죠. 제재를 강화할수록 달러 결제망 바깥에서 작동하던 회색 자금줄이 끊깁니다. 위안화, 루블화로 이란 원유를 몰래 결제하던 우회 루트가 하나씩 틀어막힌 이 달러 패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구조인 거죠. 군사 쪽은 한술 더 뜹니다. 이란이라는 위협이 살아있는 한 중동 미군 주둔의 정당성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걸프 왕정 국가들은 안보 불안에 짓눌려 미국산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앞다투어 사들이죠. 미국 방산 빅사의 수주 장고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배경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러 응징이라는 도덕적 포장까지 완비했으니 유엔이든 유럽이든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몹시 껄끄럽죠. 경제, 금융, 군사, 외교 네 바퀴가 이란을 한번 치는 것만으로 동시에 굴러가는 셈입니다.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대 기계의 톱니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완벽한 지렛대인 거죠. 이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을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이 구조를 뻔히 알 텐데 왜 하필 바다를 맑겠다는 카드를 굳이 꺼내든 걸까요? 이란이 꺼낸 카드는 단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이 좁은 수로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오가는 글로벌 에너지의 동맥이니까요. 하루에 초대형 유조선만 수십 척이 쉴 새 없이 이 바닷길을 줄지어 통과하고 여기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수십 달러씩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 제조업 강국들의 공장 가동률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이란으로서는 딱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이 해협 하나만 담보로 세계의 경제 전체를
볼모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째 같은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으르렁 거려온 거죠. 위기 때마다 해협 카드를 꺼내들며 협상 테이블에서 몸값을 올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으름장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바로 이란 자신이 이 해협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죠.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은 필수 식료품의 절반 이상을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밀, 쌀, 식용유, 사료용, 옥수수까지 이란 국민 밥상에 올라가는 핵심 품목들이 전부 바다를 통해 들어오죠. 호르무즈를 진짜로 틀어막는 순간 제일 먼저 굶주리는 건 워싱턴의 시민이 아니라 테헤란의 국민입니다. 경제 제재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10집에 4, 5집꼴로 가게를 짓누르고 있는 판에 물류마저 끊기면 시장 선반은 며칠 안에 텅텅 비게 되죠. 봉쇄를 선언했다가 국제사회의 동정은커녕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가 먼저 터질 판입니다. 빵 한 조각 구하기 어려워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미국이 군함을 보내기도 전에 정권이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상대를 협박하는 꼴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미국도 이걸 처음부터 전부 파악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란은 해협을 막겠다고 으르렁대면서도 뒤로는 통행 선박들에게 조용히 돈을 받고 통과시켜주는 촌극을 반복해왔습니다. 아덴만에서 유조선을 억류했던 것도 봉쇄 의지의 과시가 아니라 몸값을 뜯어내려는 일종의 해적 행위에 더 가까웠죠. 협박과 금품 갈취 사이를 오가는 이란의 행태는 국제해운 보험료만 올려놓을 뿐 실질적 봉쇄 능력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위협은 결국 주먹은 쥐지만 절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허세에 불과한 거죠. 그 허세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커지죠. 이란의 블러핑을 꿰뚫고 있는 미국이 이 판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키우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지도를 펼치면 보입니다. 미국의 진짜 사냥감은 이란 너머에 있었죠. 중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싼 값에 기름을 빨아들이던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끊어왔습니다. 첫 번째 칼질은 베네수엘라였죠. 남미 최대 산유국이자 중국의 핵심 원유 공급처였던 베네수엘라에 미국은 초강력 경제 제재를 때려 사실상 수출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이 시세보다 훨씬 싼 특별 할인 가격으로 들여오던 중지류 물량이 급감했고 대체제를 찾느라 허둥. 이때 중국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베네수엘라산 중지류에 맞춰 설계된 정유시설을 급하게 개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칼질이 바로 이란이죠. 이란산 원유 역시 중국에게는 국제 시세의 절반 가까운 가격으로 들어오는 핵심 생명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한 겹 더 조일 때마다 이 할인 기름줄도 가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의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아프지만 미국의 수는 한 단계 더 깊습니다. 러시아를 보면 그림이 완성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제재는 겉보기엔 촘촘했지만 미국은 에너지 분야만큼은 의도적으로 느슨한 빈틈을 남겨뒀습니다. 러시아 원유가 러시아 기름이 시장에 풀리되 미국이 정한 가격 이하로만 거래되게끔 교묘하게 설계한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러시아 원유마저도 예전처럼 헐값에 가져올 수 없게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의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미국은 일본의 석유 수입기를 끊어 궁극적으로 전쟁을 유도한 바 있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일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군사 봉쇄에서 금융 제재와 가격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포탄 대신 달러와 제재라는 무기를 쓰는 21세기형 에너지 전쟁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베네수엘라를 끊고 이란을 끊고 러시아는 가격을 묶어놓으면서 중국이 싼 기름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선택지를 체계적으로 말려버린 겁니다. 세계의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에도 천문학적인 양의 원유가 쉬지 않고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기름 한 방울의 단가가 올라갈 때마다 제조업 원가 전체가 흔들리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에너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중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온 미국. 그 숨이 턱 밑까지 찬 중국에게 트럼프가 아주 악마적인 이지선다를 내미는 겁니다. 중국 수입 원유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남쪽 물류가 올스톱되듯 호르무즈가 닫히는 순간 중국 경제의 혈관 자체가 막히는 구조죠. 트럼프는 바로 이 급소를 겨냥합니다. 시진핑에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해협에서 제일 이득 보는 건 너희 아니냐. 직접 군함 보내서 지켜라.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건 어떤 쪽을 선택해도 피를 보게 설계된 악마의 이지선다죠. 먼저 군함을 보내는 시나리오를 봅시다. 중국이 호르무즈의 해군을 파견하는 순간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반미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이란을 스스로 배신하는 꼴이 됩니다.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함께 싸워줄 줄 알았던 중국이 오히려 미국 편을 들어 해협 치안에 나서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행 유조선만큼은 공격하지 않고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죠. 위안화로 결제되는 원유만 선별 통과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군함을 보내는 순간 이 암묵적 거래가 깨지는 겁니다. 브릭스와 1대1로로 묶여있던 반미연대의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간 공들인 외교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하죠. 그렇다고 군함을 안 보내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고개를 저으면 미중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정상회담이 멈추면 관세 폭탄 협상의 물꼬 자체가 막히고 중국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더 조여지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수출길마저 좁아지면 중국 경제는 2중고를 넘어 3중고에 빠지죠. 파병해도 외교 자산이 붕괴하고 파병하지 않아도 경제가 질식합니다. 완벽한 덫인 거죠. 이 이지선다의 진짜 잔인함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그 끙끙대는 모습 자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니까요. 초강대국을 자처하던 나라가 미국의 한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의 위상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어정쩡하게 버텼습니다. 파병도 못하고 명확한 거부도 못하는 어중간한 자세 자체가 약점의 증거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남죠. 해군력 세계 2위를 자부하고 항공모함까지 세 척이나 진수한 중국인데 이란과의 거래를 지키는 척이라도 하며 군함 한 척 보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중국은 이란과의 우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될 더 깊은 공포가 숨어 있죠.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바로 이번 전쟁의 중동 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타격에 이란의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렸죠. 수도 테헤란 인근의 핵심 시설을 지키던 방공체계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거나 중국 기술이 깊이 관여된 장비였다는 겁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방공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 다수가 중국에서 건너갔죠. 그런데 실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무기 앞에 종이처럼 찢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 가장 긴장된 눈으로 지켜본 곳이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에게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있죠. 현대전 실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대규모 실전이 1979년 중월 전쟁이니 반세기 가까운 공백입니다. 그 사이 군사기술은 스텔스 전투기와 드론, 인공지능 유도, 무기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죠.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미사일과 함정의 외형은 훌륭하지만 실전에서의 성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훈련과 열병식에서는 세계 최강급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진짜 전장에서 미국제 무기와 맞붙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중국 군부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호르무즈에 파견한 중국 최신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이란에 싸구려 자폭 드론에 타격을 입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카메라 앞에서 중국군은
종이호랑이라는 딱지가 실시간으로 붙게 되는 거죠. 수십 년간 천문학적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군사 강국의 이미지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파는 군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사들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수십 개국이 일제히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수출 무기의 신뢰도가 무너지면 방산 수출은 물론이고 무기를 매개로 맺어진 외교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중국산 방공 장비가 무력하게 뚫린 장면은 이미 전 세계 군사 포럼에서 회자되고 있죠. 이란과의 거래를 지키겠다는 외교적 명분 뒤에는 자기네 무기를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이 치명적 불안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가드 불가능한 약점을 알고 일부러 찔러본 거죠. 중국이 꼬리를 내리는 이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준 미국은 이제 훨씬 더 큰 판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혼자서 호르무즈를 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전 세계에 손을 벌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동에 상시 배치된 미 해군 제호함대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며칠 안에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굳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콕 집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충성도 테스트이자 전 세계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살벌한 줄 세우기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잔인하죠. 방금 봤잖아. 중국은 자기네 기름통 하나 못 지키는 빈 깡통이다. 수십 년간 내 해군산 아래에서 안보를 공짜로 누리던 너희들 이제 선택해라. 돈 내고 피 흘리면서 내 뒤에 설래? 아니면 중국이랑 같이 가라앉을래? 이 질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이 전후체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동맹 구조의 근본 계약 자체를 재협상하겠다는 선언이죠. 냉전 시대를 돌이켜봅시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사실상 무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동맹국들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고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에 편입됐죠.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처한 대가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유지되는 거대한 순환 구조였던 겁니다. 안보는 미국이 부담하되 경제적 이익은 함께 나누는 묵시적 거래였던 거죠. 그런데 냉전이 끝난 뒤 거래의 균형이 서서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졌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공동화됐고 동맹국들 상당수가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깊이 엮이는 양다리를 걸쳐온 거죠. 트럼프식으로 표현하면 미국만 수십 년째 바보짓을 해온 셈입니다. 안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과실은 다른 나라들이 따먹는 구조, 이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 공짜 안보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호르무즈 파병 요구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응하면 미국 편에 줄을 서는 것이고 거부하면 안보 우산에서 밀려나는 거죠.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면서도 군함을 보내지 않는 나라에 대해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대놓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회색지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거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양다리 전략이 통하던 시대는 호르무즈 위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나토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으니 이제 나토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못 박은 거죠. 안보 동맹이 일종의 외상거래였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이 살벌한 기강 잡기 앞에서 브릭스와 1대1로 묶여있던 친중 연대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죠. 미국의 줄 세우기에 가장 먼저 머뭇거린 건 뜻밖에도 유럽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름을 불러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영국과 프랑스, 나토의 핵심 축을 이루는 이 두 나라가 선뜻 군함을 띄우지 못했죠. 표면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군사력과 재정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후유증을 아직도 수습 중이고 프랑스는 사헬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 철수 이후 아프리카 영향력이 급속히 쪼그라든 상태죠.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국방비를 깎으며 평화의 배당금을 누려온 대가가 이제야 청구서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이들은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7개국 공동성명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군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미군의 자국기지 사용을 허용한 것이 고작이었죠. 말로는 함께 하겠다면서 몸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유럽을 향해 대놓고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비하며
겁쟁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높은 유가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의 원색적 불만이었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나토의 맹주인 미국이 손을 내밀었는데 유럽의 핵심 동맹조차 성명 한 장에 그쳤다면 그보다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인 거죠. 역설적으로 유럽의 주저함이 미국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킨 겁니다. 유럽마저 각자 도생을 택한 마당에 미국 없는 다극화 세계 질서라는 건 얼마나 허망한 구호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진짜로 무너지는 건 브릭스와 1대1로 중심의 친중연대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이 느슨한 연합체는 애초에 미국 패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정서적 접착제로 간신히 붙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호르무즈 위기가 보여준 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중국은 동맹을 지켜줄 군사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미국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중국과의 거리 조절에 들어갔죠. 안보의 빈 구석을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 미국뿐이라는 냉혹한 계산이 전 세계 수도의 외교부 책상 위에 가장 긴급한 보고서로 올라온 겁니다. 동맹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순간이죠. 안보는 철저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처럼 성명 한 장으로 때울 수도 없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이 피바람 부는 줄 새우기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만약 한국이 도덕성이나 명분만 따지며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 나라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에 크게 기대고 있죠. 트럼프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호르무즈 의존도 35%라고 직접 거론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안보산에서 밀려나 해협의 안전보장을 잃는 순간 유조선 보험료가 폭등하고 원유 도입 단가가 치솟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수백 원씩 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자동차 오부제를 넘어 산업 현장의 에너지 배급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면 수출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 봉쇄를 규탄하는 7개국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을 때처럼 전투가 아닌 재건 지원이나 상선 호위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국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줄타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이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2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96% 요격률로 막아냈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에서는 8발 전량을 격추하며 100%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찍었죠. 미국 패트리어트 PAC 3의 절반 가격에 이 성능인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전투 직후 아랍에미리트는 대구공항으로 C-17 수송기를 급파해 유도탄 30여 발을 긴급 수송해갔고 사우디와 이라크는 조기 납품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죠. 카타르 등 신규 고객의 도입 문의까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종이 호랑이임을 증명하며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울 가장 유력한 후보가 천궁 I를 필두로 한 K방산이죠. 한국방산 3사의 수주 잔고는 이미 83조 원에 육박하고 합산 매출은 4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죠. 냉혹한 자본주의의 체스판 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승리라는 교훈을 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줄을 잘 서면서 동시에 방산이라는 칼을 갈아 수출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